신해철 국가수부검 최종 결과가 분쟁에 분수령된다. 신해철 사망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개정법안 국회에서 추진 중. 일명 신해철법 도입될까? 이젠 의사들이 진실을 말할 때다. 신해철 살릴 수 있었다. 신해철 부검 최종 발표. 그 이후의 쟁점은 과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도남마 하종대입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국과수로부터 고 신해철 씨의 부검 결과를 통보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최종 부검 결과가 이번 의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남은 의혹들은 여전하고 아직도 양측 간의 입장차는 팽팽합니다.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의사 출신 의료소송 전문 전현희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노 의장님. 네. 자,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찰의 부검의 최종 결과를 통보를 했어요. 혹시 부검 결과를 혹시 공개된 내용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번 1차 부검 결과 공개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오늘 어떤 내용이 공개됐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죠. 오늘 경찰이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경찰, 검찰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모두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로를 통해서 취재를 해본 결과는 1차 부검 결과하고 방향이 비슷하다. 그러면서 1차 결과, 그 결론 내린 거를 그대로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아주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1차 것이 그대로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전달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전현희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네. 경찰이 이번에는 강세준 원장을 좀 세게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생겼을까요? 어때요? 네, 지난번에 국가수에서 부검한 내용에 관해서 구두로 이렇게 브리핑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국가수에서 그 천공이나 이런 부분이 외인성 손상 가능성이 크고 네. 좀 과실이 추정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또 그 강한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했었거든요. 예.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걸 보면서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국가수의 이 부검 결과는 가장 최종적이고도 권위 있는 그런 결과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거기에 관해서 당사자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저 부검 결과에 또 동의할 반박하고, 수 없다라는 예. 반박이 나오면서 사건이 마치 미궁에 빠지는 듯한 네.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예. 이번에 경찰에서 국가수의 그 부검 내용에 관해서 예. 이 상세하게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저는 예. 잘한 일이다 잘한 이렇게 일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수의 내용은 이 소송으로 갔어도 국가의 가장 마지막 권위 있는 그런 판단이 돼야 되고 가실 유무에 있어서 네. 국가수의 이런 판단이 최종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소송도 하기 전에 이 언론이나 또 이런 이제 뒷담화를 통해서 이것이 맞다, 그러다 밖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흘러나온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경찰도 1차의 소환 조사에서는 상대가 전문가잖아요. 의사하고. 네. 그런데 자기들은 거기에 의사 전문가하고는 같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서로 말싸움에서 졌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상당히 추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왔고 네. 또 그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언제 소환할지도 아직 발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경찰이 네. 작전을 짜고 네. 어떻게 보면 토끼몰이식으로 잘 추궁할 수 있는 그런 네. 자료를 가지고 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노 의장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을 진실을 진짜로 규명을 하려면 강 원장 이 사람의 진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술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부검 얘기를 제가 조금 예. 언급을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부검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아, 사실 그게 아닙니까? 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이미 그 강 원장님의 이제 그 수술의 결과는 이미 아산병원에서 확인을 한 거죠. 네. 네, 천공이 있었다는 사실 확인을 했고 이미 그러니까
서울 S병원에서 천공이 생겼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한 그렇습니다. 거고. 네. 예. 수술 과정에서 이미 확인을 했고 그것은 네. 수술 기록지에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부검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죠. 예. 재확인을 한 거에 불과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또 일반 많은 분들은 의사가 아닌 분들은 천공이 생긴 것 그 자체를 의료 사고 혹은 의사의 과실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까? 네, 의사의 예.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천공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에 함께 따라올 수 있는 부작용인 거죠. 네.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제가 전공이 이제 심장 수술이었는데 심장 수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심장 수술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재수술할 때는 심장이 이 흉골이라고 하는 뼈에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예. 재수술할 때는 이것을 떼는 것부터 방리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붙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붙는데. 네, 네. 이게 예. 이제 한번 수술하면 거기서 출혈도 되고 하면서 네. 조직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여러 유착들이 생기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슴을 열기 위해서 이것을 방리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심장이 자주 다칩니다. 예. 심장이 자주 찢어지죠. 예. 이 유착을 방리하다가 장이 천공되는 것도 이제 비슷한 일이죠. 네. 그래서 천공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천공이 생기면은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부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천공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생길 수 있는 천공을 수술 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더군다나 만약에 이제 천공이 그러니까 의심될 수 있는 S병원이 천공이 생겼음에도 그 다음에 발견을 못한 게 큰 문제가 된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발견하기 정말 어려웠다면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예. 물론 이제 뭐 이해되는 것과 법적 책임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천공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천공에 대한 진단이 늦고 네. 그래서 진단이 안 돼서 적절한 조치가 안 돼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은 의료과실에 해당한다. 거기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으면 그것이 의료과실이 네. 되는 거죠. 이 천공 그 자체가 의료과실이 아닌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했던 거. 자, 강 원장의 양심에 따른 그런 진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제가 이제는 의사들이 목소리를 낼 때다라고 예. 이제 계속 주장을 했던 이유는 사실 이것이 의학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의사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진실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의사 아닌 비전문가들이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것이 의사들에게 유리하고 좋은 일이냐? 결코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신뢰를 잃게 되죠. 예.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 강 원장님 스스로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의료인들조차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살펴보고 예. 그리고 인정할 것은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 주장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리고 의료인들도 이번에 의사협회에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국민의 신뢰를 더 이상 잃지 않고 네.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 당사자인 주치 의사도 그런 노력에 함께 동참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우리 노 회장님 진짜 생각대로 그 주장대로 좀 강 원장의 양심을 가지고 좀 진술해 줬으면 좋겠는데 강 원장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의료과실을 최대한 이제 부인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신해철 씨의 유족들은 이 형사소송이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진행될 것 같지 않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죠. 네. 예.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이 의료 과실이 있다라고 추정이 될 경우에 이제 예.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형사 고발을 해서 형사 소송으로 진행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민사소송에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유죄가 나면은 민사소송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형사고소로 먼저 해놓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네. 길게 될 것 같으니까 같이 민사소송도 동시에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의료 전문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할 때 형사를 먼저 할 것인가 민사를 먼저 할 것인가 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 통상 형사로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하게 되면 예. 형사에서는 과실을 인정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하. 그래서 통상 5% 미만의 유죄 인정 확률이 통상 형사의 그럼 경우에는 95%는 되거든요. 무죄가 난다 이런 그런 가능성이 매우 예. 높죠. 예. 근데 미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그 비율이 높아서 네. 약 30% 정도는 예.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형사로 이렇게
고발을 해서 형사 절차로 진행을 하다가 형사 절차에서 무죄가 날 무죄가 경우에는 네. 민사에조차 그 승소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기 부정적인 때문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형사로 먼저 할 것인지 민사로 먼저 할 것인지는 굉장히 신중히 판단해야 되고요.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다행히 상당히 많은 증거와 또 이 국가수 부검이라든지 또 관련 뭐 전문가들의 진술 이런 부분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많은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그래도 그런 다른 케이스입니다. 사건에 비해서는 네, 그래 의료과실의 증거가 많이 확보되어 있다. 그나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결코 형사에서 유죄 판단을 받는 것이 예. 쉬운 일은 쉽지는 아니고요. 않다. 예. 오히려 민사를 통해서 과실을 인정받는 것이 상대적으로는 좀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 민사를 진행을 해서 민사에서 과실 인정받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 변호사님은 의사이기도 하셨죠? 네, 치과의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신해철 씨를 네. 살릴 수도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제가 관련 이런 이제 기사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네.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골든 타임을 많이 놓쳤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해철 씨가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천공이 생겨서 그것이 복막의 염으로 진행이 돼서 심낭염 그리고 폐혈증까지 갔다면 그게 네. 닷새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복통을 호소할 때 그게 이례적인 복통이고 그 복통의 출세가 좀 더 심각한 후유증이라는 걸 인지를 했다면 네. 그걸 좀 더 빨리 뭐 CT 검사를 했다든지 이런 천공을 밝혀내서 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살릴 수 있었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복부 수술을 했는데 예. 흉통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이제 방사통을 네. 호소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좀 이례적으로 이 복부를 수술했는데 흉통까지 생겼다면은 이것은 좀 뭔가 심각하다. 예. 그리고 또 이 에서병원이 이런 이제 흉통 부분이나 심장 부분에 있어서 전공이 아닌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예. 상급 병원으로 전환을 했더라면 살릴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22일에 새벽에 신해철 씨가 병원에 흉통을 호소하면서 4시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때라도 이런 이제 전문적인 병원에 응급조치를 잘했다. 전환을 하거나 예. 긴급 조치를 했다면 살릴 수 충분히 있었다. 살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 느꼈습니다. 노한교 회장님 같은 의견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일찍 진단이 되었더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겠죠. 예. 거기엔 이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물론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예. 왜냐하면 이제 종격동 염이 되고 폐혈증까지 왔다면 예. 빠지면 뭐 산다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았을 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 가지 좀 부연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의료 사고 소송의 이제 승소율이 보통 3%다, 5%다. 예, 너무 낮아요. 보면은 지금 원고 승소율이 무려 원고 패소율하고 승소율을 비교해 보면 거의 패소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통계를 먼저 처음에 접하면 예. 억울한 분들이 정말 많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예. 일단은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 규명이 안 된 것이 95%, 97%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예. 실제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 하나 제가 이제 그 반대되는 그 예를 들자면 저희가 심근경색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때나 뭐 이 심근경색이나 혹은 부정맥이 생겨서 뭐 운동하다가도 쓰러질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병원에 가서 어떤 그 주사를 맞거나 어떤 약을 먹거나 이제 병원에 하필이면 가서 다른 진단하는 과정에 그런 일이 생기면 네. 다 이제 의료사고로 생각하기가 쉽죠. 예. 어떤 치료 행위와 연관되어서. 그래서 이 의료사고에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실제 의료사고가 과실이 없거나 그런 이제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 우연에 의한 그럴 수도 그런 있고. 오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이 다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 실제 과실이 있는 비중에서 얼마나 이제 억울한 일이 정말 발생해서 예. 승소해야 되는데 승소 예. 못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게 얼마나 좀 더 제 생각에는 한 예. 반반 되지 않을까 반반. 보고요. 네. 적어도 반은 의료 과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이제 의료 과실이라고 하는 것도 예. 또 이제 뭐 제가 어제 예를 들자면 어느 예. 방송 PD가 가져오신 케이스 같은 경우에 네. 아이 상태가 정말 응급실에 왔을 때 안 좋았어요. 예. 너무 탈수가 심해서 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빨리 이 혈관을 잡아서 수액을 넣어야 되는데 네. 혈관이 안 잡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그것만 하다가 고생을 그 사이에 했군요. 아이가 숨졌군요. 네. 참 그런 때는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 그것도 부분에 이제 조금 제가 오해의 소지가 네. 있어가지고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말씀드린 그 형사의 승소율 뭐 5% 미만, 민사의 30% 예. 정도 이것은 네. 실제로 소송을 제기를 하고 고소를 제기를 해서 진행된 사건 사건인데 중에 안 된 사건도 네. 많으니까. 그래서 안 된 사건은 물론 많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의료 사고는 과실 유무를 그러니까 불문하고 예. 결과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의료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과실이 있는 거는 의료 과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예. 그 과오의 비율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전현희 변호사. 네. 자, 자기가 진짜 억울하면 이제 소송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의료 분쟁 조정을 좀 신청을 하더라도 네. 그걸로써 좀 어느 정도 억울함을 좀 달랠 수가 있는데 보면은 의사가 분쟁 조정에 응하는 비율이 40% 네.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네. 이거 좀 법제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예. 의료분쟁 조정법안을 제가 실제로 심사를 하고 또 상당히 많은 내용에 그렇습니까?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법인데요. 그 의료분쟁 조정을 하는 것은 이제 현재는 임의적 이런 절차고 양쪽 당사자에서 어느 한쪽이 그 절차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분쟁 조정은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소위 신해철법이다 이렇게 해서 의료 분쟁 조정을 환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의사들이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법을 이렇게 바꾸면서 그게 신해철법을 명명하자 이런 예. 이제 움직임이 움직이는 있는데요. 거죠. 아직 되지는 않고 있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의료분쟁 조정원을 통한 조정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환자 측에서 의료분쟁 조정원을 통해서 조정을 했더니 그 조정 금액이 좀 너무 소송보다는 훨씬 적다. 적다. 예. 그리고 또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예. 이런 불만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절차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저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의료 감정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뭐 소위 이제 의사는 의사 편이다. 그래서 감정을 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못한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억울하다 예. 이런 입장인데요. 오히려 차제에 이번 이제 이 사안을 계기로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네. 의사의 과실 유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확인할 수 독립적인 있는, 예. 기구를 만들어서 따로 만드는 게 누구나 낫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고 승복할 수 있는 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네.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오빠로부터 수십 년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손 내밀 곳 없던 한 여성이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친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랜 세월 이를 방치했고 오히려 오빠를 감싼 채 딸을 나무랐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 악질의 범죄가 버젓이 오랜 세월 행해져 온 배경과 무죄에서 징역형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과연 이 오빠에 대한 선고 형량이 적합한지를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신동준 21세기 정경연구소장, 손광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진곤 교수. 예. 자, 친여동생을 수십 년간이나 성폭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도층인 의사가.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글쎄, 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도, 또 부모가, 예. 부모는 또 오히려, 특히 어머니는 오히려 이 오빠 편을 들고, 그건 이제 시골에서 말이죠. 네. 이 아주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이 마지, 예?
이 장남이 있으면 모든 것이 그게 흔히 요즘 하는 말로 올인입니다. 그래서 장남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부모가 모든 걸 거기다 바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은 기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뭐 그다음에 맞이 이외에는 그 뭐 저 자식 취급도 못 받고 이렇게 그런 게 그런데 그렇지만 이 경우는 해도 너무한 거죠. 어머니가 아예 이 사람은 아예 외면하고 오직 오빠 편만 들고 뻔히 알면서 사정을 알면서도 전혀 오히려 야단만 치고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오빠를 더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데 이 어머니나 부모가 크게 한몫했다. 그래놓고도 지금 와서 말이죠. 그걸 어떻게 법에 호소해서라도 억울함을 풀겠다. 왜냐하면 한 번도 미안하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겨우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지만 파탄나고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희생을 당했는데도 수십 년을 희생을 당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 한마디 오빠로부터 미안하다 소리를 들은 적도 없을 뿐더러 예. 오히려 이용하려 들었다. 오히려 이용했죠. 이런 식이 되니까 정말 저 한은 누가 풀어줍니까? 그 부모도 못 풀어주는 한. 거기다 지금은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니까 참 저분의 입장을 생각하면 정말 딱하네요. 자, 우리가 바로 이 친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그 고소인이 2012년 12월 10일에 아고라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자, 그 글을 한번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해 초 이 피해 여성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친오빠의 성폭행에 대해 낱낱이 글로 써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끔찍했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의 일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오빠로부터 수십 년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큰오빠와는 5살 차이가 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큰오빠는 저를 항상 많이 만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실제 성기 삽입이 있었으며 그 후로는 부부관계보다 더한 횟수로 성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오빠는 집안에서 아빠보다 더한 지위를 가진 부모님보다 더 무섭고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철이 되면서부터 여성의 몸이 돼가는 그러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저는 수없이 자살 시도를 하였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도움받지 못한 저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오빠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하게 부산에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를 찾아 부산으로 오셨고 엄마 뜻에 따라 강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26살이 되어 엄마 뜻에 의해 중매를 하게 되었고 의사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 저희 집으로 찾아와 애들이 자는 것을 확인 후 수없이 때리고 짓이기며 또다시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강하게 반항하였으나 아이들이 깰까봐 두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황폐해진 저로 인해 애들 아빠와의 결혼 생활은 불가능했고 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혼하였습니다. 이게 사건화된 계기는 저의 이상한 행동들, 밤마다 꾸는 악몽, 자살 시도 등 이 모든 걸 이상히 여긴 현 남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경찰에 성폭력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사건 진행 과정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법마저 저를 외면하는 현 상황이 너무도 절망케 합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숨쉬며 생활하는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최근에도 여러 차례 자살 기도를 했습니다. 평범한 삶, 조금이라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이 긴 내용은 사실은
고소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우리 제작진의 음성으로 더빙을 해가지고 만든 것인데요. 제가 직접 이 아고라에 올라온 글을 들고 왔습니다. 전체가 아주 작은 글씨로도 11페이지에 걸친 아주 장문의 글입니다. 장문의 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심에서는 진짜 그 고소인의 그 어떻게 보면 우려대로 이게 바로 1심에 나온 그 판결문입니다. 11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우리 최창렬 교수. 자, 어떻게 해서 무죄가 났습니까? 아, 근데 저는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예. 이게 지금, 아까 아고라에 나온 글, 이게 소설도 저런 소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마치 소설처럼 느껴져요. 너무 아니, 아무리 끔찍하고 소설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픽션이 소설이라 합니다만 저런 픽션도 없을 것 같고, 이게 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냐고 묻기 전에 이게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인지. 예. 제가 사실 뭐 저쪽은 전혀 전문가적인 식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인간적인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무리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뭐 만연되고 성추행이 만연됐다 하더라도 이 지금 쭉 나온 글은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얘기들인데 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고 한 여인이 저렇게 인생이 쓰러져가고 처참하게 짓밟혀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건 친오빠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머니가 또 친오빠를 오빠를 두둔하고 말이죠. 지금 이제 얘기는 왜 법정에서 무죄가 났을까? 예. 그건 뭐 저기 우리 손명 선생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그것도 무슨 증거제일주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뭐 어떤 그것을 입증할 만한 아직 그걸 못 찾았나 보죠, 증거를.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정말 사실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 판사나 검사는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것들이 무죄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요. 예. 송광환 변호사님. 지금 1심 판결문 이 11장짜리로 되어 있는 거고요. 2심 판결문이 31장짜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1심 판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죄다.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고소인의 진술을 들은 사람의 다른 사람의 전원 진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드디어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자, 1심과 2심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겁니까? 아마 오늘 모든 방송들이 네. 이게 하도 충격적인 내용이니까 채널A도 그렇고 다른 방송도 꽤 다뤘거든요. 네.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으니까 예. 얘기하기 좀 어렵고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첫째로는 이게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 1심과 2심의 쟁점은 그 피해자의 진술을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을 또 그 즉시에 고소한 것이 아니고 꽤 시간이 지나서 고소했기 때문에 예. 아마 검찰이나 법원도 그 합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가 굉장히 쟁점이 됐던 것 같죠. 예. 그래서 1심은 그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좀 어렵다 해서 무죄가 난 것이고요. 2심은 오히려 이런저런 구체적인 정황이나 또는 일관성 있게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 등 또 그 가해자라고 하는 그 오빠가 했던 몇 가지 그 녹취 부분 해서 네. 오히려 이제 1심의 결과를 뒤집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하나 이제 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양쪽의 진실이 맞물릴 때 찾는 방식이 과학인데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큰 오빠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던 것이 2심의 재판부가 그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계기도 됐던 것 같거든요. 예. 이만큼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수록 또 은밀한 사건일수록 진실을 찾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는 꽤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대법원 가면 어떨까요? 역시 그것도 우리가 함부로 단언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네. 그 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이제 두 번째 제가 이거를 평가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국가의 수준을 평가할 때 우리가 GDP를 평가하죠. 국민경제소득을. 대개 GDP가 보면 행복지수도 높은 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살도 많고 이렇게 엉뚱한 피해자도 많죠. 그래서 이제는 유엔이나 또는 그 다른 기관에서는 GNH라고 해서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라고 해갖고 이 해피니스 지수를 행복 지수를 새롭게 해서 그 국가의 그 삶의 질을 평가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예. 제가 새삼스럽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대목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느 기관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그것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거든요. 그렇네요. 가족한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 네. 바로 국가기관에 가서 그런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는 대목은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 경찰에 그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그냥 여지없이 가차 없이 그냥 무시당했다가 결국은 마지막 수단으로 인터넷에 장문의 편지를 낸 다음에 비로소 경찰청에서 관심을 갖고 재수사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여론의 압력으로 결국은 수사가 되게 된 그만큼 거죠.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소수자들, 이런 말도 안 될 것 같은지만 진실일 수 있는 그 사실들을 들어주고 그 입장에서 해결하는 그 역할이 우리는 굉장히 그 인프라가 예.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스레 저는 깨닫게 됩니다. 예. 자, 신동준 소장님. 예. 이게 지금 들어보면은 자,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오빠도 둘이나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어렸을 때부터 전혀 주위 사람의 도움을 못 받고 수십 년간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교사시라면서 아까 예. 그 자막 보니까 그 동복, 이복 이러잖아요. 네. 이복 간에 이거는 뭐 약간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알고 보니까 이복 형제다라든지. 예. 근데 동복 중에도 말이죠. 아버지가 같은 동부 동모가 있고 네. 이부 동모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가 다른 이부죠. 동복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 두 자매가 혹시 혹여 이부 동모냐? 동모가 아닌가? 예. 그 어머니가 정상적이라면 그 딸이 저렇게 희생되는데 말이야. 아들 하나 예. 그 야수로 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딸을 아주 짓밟아버린 거야. 이 삶을 갖다가. 그 어머니가 교사까지 하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중국 고사에 말이죠. 이복 간에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예. 노나라하고 제나라, 이게 춘추자전 맨 앞대목에 나오는데, 문강이라는 천하 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환공한테 시집을 간다고. 예. 근데 그 이복 오빠가 제 양공인데, 예. 어렸을 때부터 서로 간통한 사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게 시집가서 애들 낳고 잘 사는데, 이게 이 문강이 친정 간다 그래가지고 노환공이랑 같이 왔다가 또 거기서 그 짓 해가지고, 그게 이제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네. 노나라 돌아가려니까는 제양공이 말이지 사람을 시켜가지고 수레안에서 가격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즉사시킨다. 그 남편을. 노환공이 그렇게 해서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네. 요 경우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복간입니다. 이복이니까 그래도 이해를 그러니까 이해가 내가 지금 간다. 의문 제기하는 거는 예. 이부 동모, 네. 이부 동보가 아니냐 혹시 예. 동부 동모에 예. 여기는 완전히 동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사까지 하신 분, 난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부 동복은 뭐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 말이 그것도 물론 조금 안 되겠죠. 다르니까. 예. 어머니가 이제 다르게 뭐가 아버지를 다릅니까? 똑같이. 관리해서 이렇게 날 수 있으니까. 자, 이 교수님. 지금 엄마는 제 역할을 진짜 못한 거고, 아빠는 근데 왜 제 역할을 못했어요? 그 아버지도 저 역할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출세한 아들, 의대 가서 의사된 출세한 아들의 혹시 경력에 뭔가 흠이 잡힐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지. 우리 집 기둥이니까. 네. 이 기둥은 절대 다쳐서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둘째 오빠가 행정공무원 4급까지 지낸 모양이에요. 네. 그 다음에 셋째 오빠 그 다음에 셋째 오빠는 또 경찰 간부를 했고. 예.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어떠냐면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 혹시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제 앞으로 아까 저 손 변호사 말씀처럼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예. 만약에 이 호소가 정말 사실이라면 이 가족들이 다 신뢰성 있는 그 직업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 같이 그 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상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다. 만약에 이렇게 몰아세웠으면 사실은 경찰도 어쩔 수가 없었겠죠. 다만 이제 아까 손 변호사님 지적했듯이 이건 이제 여론에 이렇게 호소가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사실은 뭐 이제 낙태한 그런 기록도 다 있고 하니까 이 사람 말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신뢰할 수 있으니까 예. 저 항소심에서는 지금 5년을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한 인간을 그것도 바로 자기의 그 동생을 루이를 바로 지금 말씀하신 동무의 바로 혈육을 이런 식으로 일생을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망가놨다면 이거는 그 5년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정말 무의미해지네요. 저 사건 내가 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네. 아까 두 분 말씀을 잘 하셨지만 이게 성폭행을 떠나서 겉으로는 꽤 누가 봐도 정상적인 가정이고 그렇죠. 상당히 괜찮은 가정으로 보이죠. 꽤 중산층 가정인데
저도 경험해보고 지금 한국의 2014년 우리 가정들의 현주소를 생각하면요. 의외로 아픔이 굉장히 많고 네. 저렇게 성폭행은 아니더라도 겉으로는 그럴듯한 각정이지만 사실은 모래성이에 쌓인 가정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저는 예. 굉장히 좀 걱정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이거는 우리가 다시 좀 되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아픔을 얘기하고 분노를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정작 각자에게 돌아가면 우리는 진짜 건강한 가정 이끌고 있을까? 우리 애들은 역시 건강하게 이 사회에다 지탱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네. 점은 오히려 우리가 이 사건을 반추하면서 꼭 되짚어야 가야 될 것은 이 시점에 50대, 60대, 40대의 가장들이 우리 가정을 이끌고 리더가 되고 있는데 그 리더들의 각각의 가정에 진실로 건강하고 진실로 따뜻한 가정인지 예. 그 대목이 아니거든요. 저 재판을 보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보고 같이 반성하는 계기가 된다면 차라리 예. 이 사건은 피해자한테는 굉장히 큰 아픔이지만 우리한테는 조금 더 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네. 신소장님. 예, 예. 지금 보면은 자, 이 사람이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징역 5년입니다. 무려 30년간 성추행을 하고 20여 년간 성폭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5년 이거 합당한 형량입니까? 아니 이 교수님 지금 얘기했듯이 말이에요. 그저 일반인의 법 감정, 도덕 네. 감정하고는 안 맞는 양형이지.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한 100년 때려야 돼. 일반인의 도덕 감정에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 예, 자기 이미 결혼한 사람의 그러니까 그것도 친여동생의 악질적이야. 그러니까 애까지 완전히 가지고 가정을 파탄에 그거 이제 빠뜨리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잘 살아라 이래가지고 좀 말이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또 그냥 때리고 말이야. 야 인간적으로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손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로서 형량. 좀 감정으로는 동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게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적게 나왔어요? 까지 그게 맞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아마 그 판결 기록을 보니까 네. 대충 죄명이 그 언제 할까 한 3가지가 되는 예, 듯해요.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친족에 의한 강간, 그리고 또 하나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세 번째는 그러니까 무고. 피해자 주장을 이게 아니라고 상대를 오히려 여동생까지 고소로 한 무고까지 피해자 세 개. 주장을 보면 범죄 행위가 수백 번일 터인데 아마 검찰에서 법원에 넘길 때 기소할 때 그 네. 사건 수가 몇 개 안 되는 듯 하거든요. 예. 왜냐면 그거는 아마 기억 부분도 있을 거고 공소시효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일단 죄명을 최대한 축소해서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금 100세 시대를 사는 시대인데 저렇게 사람을 완전히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징역 5년이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저는 이거는 도저히 형량이 도저히 아무리 법률가들이 어떻게 산정을 합리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이 재밌는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약혼의 기준에 관한 건데요. 자, 우리가 그 약혼 어느 경우에 약혼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거가 바로 책에 실렸습니다. 보고서를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네.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저도 헷갈리는데요. 예. 먼저 송광훈 변호사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틀리면 저는 그거 변호사 내려놔야지. 망신이 되는데 굉장히 걱정이 자, 돼요. 임신 출산했다면 자 이거 약혼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임신 요즘은 출산. 임신 출산이 빈번하니까 예. 꼭 임신 출산했다고 해서 약혼은 아닌 듯해요. 예. 그래요? 법원 판단. 네. 자, X입니다. 맞은 자, 거예요, 그럼? 예, 맞습니다. 네, 표창렬 남녀 관계가 교수님. 달라지는 거죠. 예. 아. 장기간 동거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뭐 저는 뭐 전혀 무난하긴 한데 예. 사실혼을 한다면 예. 이것도 원래는 이제 약혼이 맞을 것 같은데 아까 같은 논리로 해서 이것도 약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약혼 약혼이라고 알것 하고 싶어요. 자, 그러나 이거는 약혼으로. 옆에 변호사가 들으시구만. 사실 옆에 사람 따라서면 안 됩니다. 예. 사실혼 얘기로 그냥 갈 거겠네요. 그래서. 자, 아니, 우리 난 이거- 신동준 소장님. 아이고. 세 번째. 반지, 명품 주고받았다. 지금 뭐 임신 출산도 아니라는데 뭐 저건 아무것도 이거 아니겠죠. 아무것도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이진금 교수님. 예. 자, 혼수품을 구입을 했다. 이미 같이 혼수품까지 구입했다. 혼수품이라는 게 확실히 이야기하고 구입했다면 그건 약혼이지요. 이건 약혼이다. 뜯어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예. 맞췄습니다. 예. 자,
실력이 좋으시고. 송광훈 변호사님 잘 맞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신동준 소장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맞췄기 때문에 양가 네. 상견례를 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당사자 저것도 있지만 가족끼리의 결합인 것도 있거든요. 예. 양가의 부모를 만났다면 이거 약혼으로 봐야 됩니다. 약혼으로 봐야 된다. 봐야 돼. 봐야 됩니까? 아니,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진지하게 예. 진짜 결혼할 것을 전제로 해서 아니 정답을 하나 의미 있는 쭉 모임을 써주세요. 가졌다고 하면 괜찮고요. 예. 그러나 상견례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X에 자, 양다리 걸치지 양다리 마시고 앞- 어느 양가가 쪽입니까? 일단은 공표인데 예.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알겠습니다. 양가가 같이 자. 만나서 공표해야죠. 공표 일단 두 분 다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진공 교수님. 자, 기혼자가 또 다른 사람과 약혼을 한 경우에 자, 이거 그것도 이 사람이 이건 몰랐다면 약혼에 해당 약혼이지. 약혼. 왜냐면 기혼자인데 아니죠. 저 이건 기혼자는- 기혼자이기 때문에 이건 기혼자-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다. 네. 우리 주장일 교수님은 네, 아닐 것 자 같다. 보겠습니다. 자, 길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자, 갈라졌습니다. 그때 아, 이거 진짜 아까 달라졌네. 야,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야, 저도 이 답이 이런 건지를 몰랐어요. 아마 저런 하나로 나온 걸로. 경우는 이 마지막 알고 경우는 그랬어요. 예. 모르긴 모르되 저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르긴 몰라도 기혼자라고 하면 그 가정이 사실상 겉으로는 가정이지만 우리가 아까 겉으로 가정을 얘기했잖아요. 예. 겉으로는 가정이지만 겉으로는 기혼자지만 사실상 깨진 상태. 깨진 상태. 저 부부의 실제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아마 그 약혼할 수 있겠죠. 아니 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전혀 모르고 이 사람하고 약혼했는데 여자 측에서는 남자 측에서나 기혼자에 대해서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약혼했으면 이쪽에서는 약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잖아. 근데 예. 알고도 그랬다면 그건 좀 다르겠죠. 아니, 그러니까 기혼자의 범위에 말이죠. 소위 돌싱도 있잖아요. 기왕에 결혼했다는 의미인데 기왕에 결혼했다도 다시 싱글로 온 경우는 뭐 총각 처녀. 어저께 예.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 어저께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가 판결했어요. 예. 이렇게 부부인데 이혼 소송하고 그 와중에 그 배우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귀었거든요. 네. 불륜을 했는데 예.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이미 가정이 깨졌는데 부부의 실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무죄다.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안 해도 했거든요.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이런 그 마지막 부분이 아마 그런 경우 아닌가 생각이 근데 이런 게 예.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네. 법원이 판결에 따라야 되잖아요. 법원 판결인데 네. 법원이 뭘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예. 결국 법원이 이제 민법이나 상법이나 어떤 형법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법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법관의 판결에 따라서 지금 이 사회 변화가 같이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얘기한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의식을 반영해야 되는데 과연 법원이 우리 국민이 인정하는 권위만큼 그렇게 사회 변화를 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아마 어떤 면에서. 그래서 거기에 좀 근데 안 맞추게 맞잖아요. 한 거 형량도 안 아닌가. 맞는 지금 거 제가 아니에요?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의 실무적 고찰이라고 하는 법원이 바로 어제 펴낸 이 실무 심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 그러니까 있는데 최 교수님 그 부분에 하나 보충을 하면 이런 뜻이겠죠. 제가 그건 보지는 못했지만은 예. 약혼한 다음에 거기에 무게가 실리면은 결혼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 약혼에서 결혼으로 가는 열차가 있다고 하면은 이 열차에 얼만큼 그 물품을 실었느냐, 약속을 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이를테면은 그 반지 명품은 꽤 비쌀지는 모르지만 기차에 실은 게 좀 적다는 얘기고 예. 혼수품을 했다고 하면 그만큼 여기저기 같이 돌아다니면서 몇백만 원 안 되더라도 결혼으로 가는 열차에 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기대 가능성, 그런 약속의 무게 또는 진지한 정도 이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글쎄, 그 점에서 아니, 보면은 근데 이거 보세요. 좋아. 합리적인 아니 판단일 그런 수가 관점에서 있겠죠. 얘기인데 네, 네. 임신 출산까지 애까지 낳았는데 약혼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본거만 했는데 이건 약혼 이게 무슨 법원이 자기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임신 나는 출산한 것이 두 남녀가 디스코 클럽에서 만났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좋아하니까. 예. 하룻밤은 아니, 너 사랑한다 그렇게- 해놓고 아니, 그 다음날 그렇게 따지면- 헤어지면은 그 다음날 헤어지면 그거는 임신하지만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약혼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납득을 하기는 쉽지 납득이 않겠지만 되지 않는 법원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다. 책임을 져야죠 출산했으면. 아니 근데 남녀 관계에 대한 인식이 옛날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대 그러니까 최 교수님이나 우리 시대에 그런 인식하고 지금의 젊은 사람들 인식이 완전히 다른 거고 많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인식도 달라지고 사회적인 뭐랄까 풍조라든지 관행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게 다 달라진 거예요. 지금 아까 송강훈 변호사가 예를 든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 네. 이미 가정이 파탄난 상태에 이르렀다면은 설령 다른 사람하고 간통을 하더라도
간통죄를 물을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지금 간통죄 갖고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예. 민사상 그 손해배상을 할 수 네, 없다고 했으니까요. 돼 있죠. 네, 신동엽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이거 아까 저 책 교수님 잘 지적하셨는데 예. 임신 출산에서 약혼이 아니더라도 우리 민법이나 법원은 임신 출산에 따른 상대방의 책임을 묻죠. 묻죠. 양육비 근데, 내야 예, 되고 예. 기타 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점은 그 약혼보다 더 보호장치가 중하잖아, 있습니다. 그게. 예. 어? 자, 신 소장님. 사실상의 결혼 아닙니까? 사실혼 관계라고 애까지 낳고 했다는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혼보다 더 그건 진전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뭐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그랬다 하지만 그 지침이 나왔다고 하지만요. 우리 국민들의 일반인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인식도 그렇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가죠. 어쩌다 보면 아까 디스코 때 말씀하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져야죠. 그래서 법원이 그걸 약혼을 인정해 줌으로써 앞으로 그런 일이 사태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게 법원의 책임이죠. 아니 약혼이 아니더라도 네. 그 책임을 이를 들면 남자가 여자를 그런 점이 임신시켰다 있겠죠. 하면은 네. 남자는 당연히 그 생부로서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있죠. 신 소장님, 아니, 그- 지금 보면은 대법원 그 아까 판결 나온 것까지 보면은 예, 예. 앞으로 간통죄 이거 없어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간통죄만큼은 전 개인적인 견해인데 세계에서 취치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불 속의 일이 왜 국가가 인계유지하느냐? 예. 그거는 좀 심했다. 예. 남녀의 또 의사 존중의 원칙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간통죄만큼은 좀 빨리 국민의 21세가 안 맞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간통죄가 위헌이 나왔던 게 위헌이 아닌 게 나왔던 게 6대 3이 아니라 5대 4였기 때문에 간통죄가 위헌이 아니라고 나왔던 예. 거예요. 간통이 위헌이다라는 게 헌법 불합치. 예, 지금 어쨌든 5가 저기 간통해도 된다. 크게 문제 된다. 없다는 아니, 쪽이었는데 그러나 사건이라는 6이 안 된 거죠. 6대 자, 3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제.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의 11월이라는 숫자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인디언들은 11월을 모든 게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년보다 따뜻한 11월, 가을의 끝자락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은 달래주는 듯합니다. 주말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늦가을의 정취를 11월의 낭만을 이번 주 말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쾌도남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송강호 변호사님. 옛날엔 그 남자가 책임 없이 아이를 임신시키면 혼인빙자 가늠해서 대개 경찰서 가서 고소를 받고 그다음에 그 책임을 물었거든요. 네. 이제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우리 남녀관계나 가정관계 다루는 이 법률이 굉장히 더딘 것 같지만 의외로 지나고 보면 꽤 속도 있게 아까 책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의 그 분위기에 반영돼서 또 변하고 있지요. 사실. 예. 네. 그래서 임신 출산에 대해서 무책임하지만 또 책임을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혼빈가는 근데 왜 남자한테만 물는 거예요? 여자한테